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비례위성정당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은 어제도 오늘도 비례정당을 놓고 볼성 사나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비례위성정당 논란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현주소와 앞으로를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화제가 됐던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KB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에 성금을 보냈다는 기사입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4번의 이혼을 한 뒤 자신의 통역사로 일했던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필터 효과를 갖고 있으며 빨아서 쓸 수 있는 나노 마스크가 개발되었다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나노 마스크는 유해성 검증 등을 거쳐야 해 상용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대구에서 폐렴 증세로 숨진 17세 고교생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고교생이 코로나로 인해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는 코로나19를 대량으로 신속 진단하면서 국내 진단 키트 업체가 해외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데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전문가 출신이 회사를 이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분야입니다. 미국의 뉴욕 주지사가 자신의 동생이 진행하는 CNN에 출연해 코로나 대응 인터뷰를 하던 중 가족 이야기로 설전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네, 먼저 총선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으로 정평나 있는 두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민심 분석에 정통하신 여론조사 분석가인데요.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거대 양당, 비례정당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1차 당 대회를 열었는데 우희종 공동대표 발언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 더불어시민당의 첫 공식 회의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당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본래 저희 당으로서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첫 최고위원 회의도 가졌고요. 공관위원도 뽑고 지금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을 서두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례 후보 검증 작업도 민주당이 주도한다고 봐야 된다면 이걸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봐야 되는지 먼저 좀. 글쎄, 그전에 정치개혁연합이랑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시민을 위하여 그렇죠. 이제 파트너를 바꿨다 이렇게 시민을 위하여의 후신이 지금 더불어시민당.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노골적으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좀 이렇게 비례정당을 만들어야겠다 이 의지를 보인 거고 그렇게 된 데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판 여론이 견딜만하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더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골화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비례정당 위성정당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박성민 대표의 분석이신데 어떻게 윤 센터장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사실은 매우 이제 큰 것이거든요. 정치권에 또 이 법 개정을 주도를 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비례위성정당을 민주당과 이제 연관성이 깊은 플랫폼 정당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야당이 먼저 어쨌든 그걸 했기 때문에 네.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제1당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1당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을 야당에 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반에 후반에 안정적인 운영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의 저는 상당히 강한 이제 생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어쨌든 이번 선거에 이제 변수를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이제 코로나19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비례위성 정당인데 이 뭐 명부 등을 통해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논의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지역구의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 위주로 논쟁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각 정당에서 비례위성 정당에서 어떻게 공천할 것이고 명단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중심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 검증이 하나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될 만한 앞으로 예측해 본다면 또 하나가 의원 꿔주기 부분들이 과연 매끄럽게 진행될 것인가. 이 두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 이 부분들이 계속 가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미래한국당 사례에서도 봤지만 이제 그 앞순위에 이제 군소 정당들 이름 처음 들어본 정당들 꽤 있는데 그런 정당들도 사자환경당 이제 그런 그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이번에 미래한국당 같은 파동이 또 재현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의원 꺼주기는 이미 지금 미래한국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좀 부담을 덜 가질 텐데 그래도 지금 어저께 정은혜 의원이 먼저 가겠다 제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몇 명까지 갈 거냐 그리고 이제 일부 중진 의원들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절했다 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죠. 얘기를 했는데 현재대로라면 민생당이 이제 그 1번일 겁니다.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21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기 현실적으로 어렵죠. 두 번째가 지금 현재는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지금 그 지역구 선거에서도 기호 2번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자기 자리고 좋으니까 굳이 그러면 이 당은 더불어시민당은 2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번을 목표로 한다는 3번을 얘기가 목표니까 있던데요. 최소 정의당보다는 의석이 많아야 되니까 한 7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노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윤 센터장님, 이거 관련해서 하나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열린 민주당이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손혜원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정당인데 지금 더불어시민당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도했던 더불어시민당의 득표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제 명단들이 비례 대표 명단들이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열린민주당이 출연은 일단은 더불어시민당의 이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이제 민주당 또는 이쪽에서 의석을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비례 명단들 말이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깝고 또는 이제 선명성이 있는 지난번 이제 조국 장관 사태부터 해서 선명성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좀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것이 수수하거나 아니면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일정으로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반면에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 비례 명단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인물들은 지금 얘기들은 한 10번부터 후반부에 배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이제 공모를 받거나 아니면 군소 정당들에서 추천받은 인물들이 앞부분에 있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확실한 열린민주당에 있는 대로 비례 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이제 더불어 이제 시민당의 뒷번호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나중에 이것이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1당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개원 전에 선거 결과 개원 전에 이제 미래한국당의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으로 합당을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이 더불어시민당에서도 민주당 당선된 비례
대표들이 이렇게 복귀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때 줄어들게 되면 일당 문제에서 안 될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안 해줄 경우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권 지지층 안에서도 약간 미묘한 열린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냐 비례해서 이런 논쟁으로 미묘한 이제 갈등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은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이를테면 충돌 가능성,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이 기대했던 더불어시민당의 득표가 기대만큼 안 될 가능성,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의 약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약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비례정당 의석만 놓고 보면 친민주당 의석이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네네. 지금 문제는 민주당 계열 친문의 분열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번 이걸 통해서. 친문의 분열이? 네, 그건 이제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차기 대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분화는 시작됐다고 봐야 되죠.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 대통령에 입도와 있고 이제 김의겸 지금 대변인도 그리 가겠다는 거예요. 최강욱 비서관도 그리 가서 대통령 칼도 왔고 김정일 교수의 절친 손혜원 의원이죠. 와 있다. 손혜원 의원이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지금 주도하고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 아직도 대통령의 복심인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물론 열린민주당을 선전하고 찍게 하려는 의도, 주목을 받게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실제로 민주당 내 친문 내에서 분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향후 이제 미칠 영향들 그것들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그 말씀은 박 대표님 설명은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친문의 정통 적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이런 주장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의 분화나 분열은 둘째로 치더라도 이번에 지역구 공천을 보시면요. 친문 청와대 586들이 건재하고 약진을 했고 외부 영입 인사들도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많이 돼 있고 심지어는 기소된 분들도 경선을 많이 통과했어요. 그런 얘기는 민주당의 공천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고 충돌이 많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2년 동안 더 세게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석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떤 영향을 국민들에게 받을까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미래통합당은요, 미래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데 한선교 대표 사퇴 파문이 지금도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 사퇴 회견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4월 15일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분 적어도 20번 안에 들어가는 명단은 정말 바꾸면 안 돼요. 그것까지 바꾼다면은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대표가 교체가 됐고 공관위원장도 바뀌었는데요. 비례 명단을 전면적으로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교체 작업이 오늘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윤곽에 나와야 이제 지금 일정상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한선교 전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 또 부정적인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정도를 넘어서 지금 이 비례위성 정당이 선거법상 이제 별도의 정당인 모습들을 외견상 보여야 되는 것인데 이 안에서 명단을 이제 비례대표 후보 명단들을 요청이 들어오고 한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에서 이 정당을 상당 부분 관여를 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이것을 선출하는 과정들에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사후에 선거법에 관련해서 이제 과정에서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당히 한선교 전 대표의 발언이 위협적으로 이제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될 거라고 보세요? 선거법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너무 이제 상당히 폭넓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해산까지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대표 당선 가능성의 논란들, 어쨌든 정치적인 타격들을 저는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남은 기간은 어쨌든 이 양쪽이 여당 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성 정당과 얼마나 주요한 인물과 신뢰관계를 회복하느냐. 그것도 사후에 이런 논란들을 줄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교체를 둘러싼 진통과 논란이 지금 계속 거듭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5명 교체하는 것 가지고 지금 대표가 물러나고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보시기에 지금 비례대표 미래한국당 명단 전면 교체나 대폭적인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존 멤버들이 분명히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 네,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대표도 물러났고 공관위원장도 바꾼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 대폭 교체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한성교 대표도 4월 15일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병호 위원장도 더 이상 공천에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그 파동을 좀 가라앉을 거라고 보고요. 명단 교체는 처음에는 그 40명 안에서만 순번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보다는 좀 그 530명 정도, 531명 정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새로 추가로 받지는 않겠다 그랬으니까 전면적인 교체는 있을 거라서 좀 예상합니다. 그러고 보십니까? 방금 근데 윤희용 센터장이 언급하셨던 선거법 위반 논란 부분들이 실제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선관위가 그걸 어떻게 보고 법적 공방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금 미래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문제도 지금 계속 자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폭로가 나오니까 그 이제 이 문제를 한국 정치가 또 어떻게 풀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여전히 잠복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따진다면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치. 지금 보면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에 노골적인 공천 개입을 하고 있다. 공천 심사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모두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현재 상황인 것 같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둘 다 지금 비례정당을 둘러싼 진통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산한다면 이게 누구한테 더 손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 현재 잡음이나 이런 걸 그것은 이제 감안했을 때. 여권에게 다수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게 보십니까? 야당에게 불리한 측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거 국면에서의 과정들을 쭉 지켜봤을 때는 야당이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제 앞에 내걸고 그러한 이제 대중들의 정서를 통합당으로 또는 이제 미래한국당 등으로 이제 모아내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든가 미래한국당에서의 내부에서의 논쟁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런가요? 예,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자체가 강도가 상당히 낮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틀에 봤을 때는 이제 좀 야권에게 최근에 이런 논쟁들에 더 타격이 좀 있는 것으로 박 대표님 어떻게 저도 그렇게 부당의 보는데 특실. 일단 당장은 이 비례정당 제도가 독특한 제도여서 민주당이 여기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만일에 그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으면 미래한국당이 의석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게 설계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것을 자기들이 몇 석을 더 가져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떨어뜨리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측면은 이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지난주에는 야당이 계속 이제 조금씩 상승해 오다가 그 내분이 터져갖고 주춤하거나 오히려 더 좀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비례정당에서 얻는 의석을 이런 파동을 통해서 과연 지역구 후보들에게 얼마나 중도 표심에 타격을 줄 거냐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현재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 거라고는 예상하지만 이 비례정당에서 민주당이 얻는 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타격이 올 거냐 이게 관건이겠죠. 혹시 그럼 제3당의 반사 이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런 비례정당 논란이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문제는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네네. 더 중요한 건 어느 진영이 가반을 획득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뭐 공수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보면 미래한국당 외에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지역구를 내지 않은 비례정당 국민의당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미래한국당이 뭐 마음에 안 들고 미래통합당이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대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네네. 거기 찍을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진보 진영도 뭐 열린민주당도 있고 더불어시민당도 있지만 야 이건 정말 좀 너무 심하다 이러면 아하. 정의당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의 의석을 좀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비례위성 정당 논란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엄밀하지는 못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에서 이제 중도 진보층이 이제 이탈할 것이다라고 하면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박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이제 있긴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비례 정당 득표수 한 26% 이상을 득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 쪽에 약간 가까운 호남 기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보수 색채가 강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탈을 해서 중도 쪽으로 국민의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2016년과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말씀하신 이제 오히려 왼쪽에 정의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 등으로 이탈은 있을지언정 민주당 쪽에서 이제 중도층이 이탈할 대안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중도 진보 측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 그러니까 비례 위성정당을 둘러싼 논란이 하여간 유권자들 볼 때는 이게 전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21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연비제 부분들에 대한 선거법 개정은 필연이다, 불가피하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 뭐 어떤 저는 형태로 원래 진행될 이제 건지. 네.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건 뭐 선거제도 얘기할 자리는 아니까 네. 이 제도에 대해 처음부터 제가 반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저는 대통령제에 맞지 않고 내각제에 맞는 제도이기도 하고 내각제는 뭐 정당을 선택하는 거 아니까 인물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적절치 않은데 이게 뭐 이걸 효과를 보려면 의석수를 늘리든가 비례대표를 좀 늘렸어야 되는데 네, 예.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의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 이런 논의를 심지어 포함해서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까지 얘기까지 포함해서 나온다. 재검토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어쨌든 제도의 이제 문제점은 한계들은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너무 획일적이고 폐쇄적이고 고대 양당 중심의 정치가 진행되면서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목소리가 제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한 현상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큰 편이라고 본다면 이 비례대표 취지는 그런 이제 군소 정당들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묘는 좀 살려갈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더라도요. 그것을 없애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의 이제 발달 과정 중에서 네네. 좀 좋지 않은 시도일 수도 있다. 비례대표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네. 그런 취지인 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기 관련해서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인데요. 이번 비례정당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치에 대한 나름의 염증이나 심지어는 정치 혐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혹시나 투표율이 영향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비례 정당 논란 등등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혹시나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최근에 벌어졌던 세 번의 총선 투표율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대부터 저희가 20대까지 투표율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18대가 46.1%고요. 19대 54.2, 20대가 58% 총선 투표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투표율이 18대가 46%였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율이 대단히 저조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18대에 나타났던 46%의 투표율에 가까울 정도로 투표율이 아주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46% 나왔던 그 18대 투표율은 아주 이례적인 거였습니다. 그 2008년인데요. 네네. 그 전년도인 2007년도 대통령 선거가 63%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낮았어요. 네네. 이명박 대통령 예, 당선됐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2006년 지방선거도 투표율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네네네. 뭐 제일 가장 낮은 건 아니고 두 번째로 낮았는데 네. 그 세 번 선거가 그렇게 낮았던 이유는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그 열린 우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 투표층 이탈을 불러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표차가 컸죠. 그러니까 이번도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대체적으로
정권을 빼앗긴 야당 측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보다는 심판 의지. 예, 그래서 여당 측에서 좀 여당 지지자들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비례정당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에 공통적인 건 뭐냐면 뭐 친문, 친조국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들 중에 네네. 어느 정도가 이탈할 거냐입니다. 네네. 자, 이탈할 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어떻게 미래통합당을 찍겠느냐. 결국 민주당을 찍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투표에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게 투표율이 46%까지 떨어지는 건 지금 현재로는 좀 예상하기 어려운데. 사전투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50%는 유지할 거라고는 보는데, 네.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고연령층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네네. 저는 오히려 네네. 고연령층도 투표를 웬만하면 할 것 같고 오히려 젊은 층에서 이탈이 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십니까? 예, 중도 진보층 네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찍어서 사람들이 이탈을 하면 거기에 몇 퍼센트라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네. 예, 투표율이 낮아지면 네. 저는 야당한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야당일 가능성이 좀 있고.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투표율이 최근 선거에서 쭉 올라갔던 것을 말씀하신 사전투표제의 도입,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이 이제 뭐 대선, 총선, 지방선거 투표를 높였는데요. 네.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고령층에도 좀 있을 거고요. 고령층에 보면 조사를 보면 위험성, 감염될 코로나 감염성이 이제 매우 걱정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고령층에서 월등히 높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령층에서도 일정 부분 투표장에 적극적인 참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반면에 이제 젊은 층 중에서도 저는 이제 자녀를 둔 주부층들, 30, 40대 주부층 같은 경우는 본인은 괜찮겠습니다만은 바이러스를 옮겨와서 자녀들에게 옮길까봐 아마 이제 그거 투표가 주저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더 민감하게 영향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요것에 따라서도 어쨌든 투표는 떨어지는데 선거 결과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고령층, 젊은 층에 따라서 정책 성향의 금액이 갈리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도 이 투표율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례 위성정당 논란이 혹시 투표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 표가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지역구에도 투표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비례 정당에도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1인 2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유권자들이 그것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정 부분 이제 영향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역구 후보가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제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뭐 두세 달 전만 해도 네네. 투표율이 저는 좀 떨어지지 않을 거다,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정권 왜냐하면 심판 열기 뭐 등등. 뭐 그런 것도 있고 적폐청산 해야 된다는 작년에 이제 서초동과 강화문에서 엄청나게들 그 결집들을 해서 그렇게 될 촛불 거라고 열기도 있었고요. 봤는데 요 두세 달 뭐 코로나를 빼더라도 공천 과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이게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좀 국민들 중도층에는 실망감을 그래도 이게 뭐 새롭게 그러니까 여당은 지난 3년간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2년간은 우리가 경제 살리기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경제 전문가들 많이 영입해서 이걸 공천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통합당도 지금 보면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굉장히 무기력하게 이를 데 없고 이번에 공천도 보면 그런 면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지금 선거가 안 돼. 거기다 이제 코로나가 덮쳐 있어서 지금 아주 조용한 선거 아닙니까? 네네. 공약도 잘 안 보이고 네네. 뭐 메시지도 안 보이고 선거운동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조금 더 낮아질 거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도층에서 중도층이 투표할 선택지 자체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에요. 아하. 예, 과거에 아까 국민의당 말씀드렸잖아요. 중도층의 표심을 담아낼 그릇이 안 보인다. 없는 거죠. 선택지가 사실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에서의 또 다른 이유로 인한 투표율 저하 문제는 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이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짧게 질문드릴 텐데 투표율이 낮으면 과거에는 보수 계열 정당들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계열 정당들이 유리하다는 정설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한테 불리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중도 보수는 지난 3년간 보수로부터 이탈을 했었는데 지금 정권 심판론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충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장에 나올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투표장에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고령층들은 이제 투표라는 행위가 사회적 행위로서 상당히 이제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표 참여의 고정성이 다른 사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좀 있다 하더라도 고정성이 높은 편이에요. 반면에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고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서 투표장에 들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더 많이 젊은 층에서 들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는 앉아지면 뭐 우리 박 대표님 말씀대로 여권은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투표를 제고하는 것도 이제 아마 여당 쪽에서는 주요한 캠페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